자, 저희가 얘기할 게 지금 제법 있어요. 원희룡 지금 전 국토부 장관 얘기도 해야 되고, 네. 우리 인사청문회 얘기 한 줄도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향후 한 10분 정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 얘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게 이제 원 장관은 뭐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선배기도 하고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같이 했어요. 서클에서. 그러니까 지하스클 직속 선배니까 예. 굉장히 친하죠. 예. 그렇지만 저 뭐 이렇게 공사를 또 구분해야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원 장관은 결론이 뭐냐면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그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후계자였다고 봅니다. 예, 좋아요. 그러니까 원희룡이를 차기 정권 재창출하는 대통령으로 만들라고. 그게 지난 3년간의 지나간.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의 행보를 이해하려면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체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3년 전 대선 캠프 때 원 장관이 그때는 경선이 나왔지만 바로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공약 그 본부장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뭐 대장동 일타 강산이 해가지고 그랬었죠. 이제 이재명 예. 공격. 그때 제가 또 원 장관이 또 불러가지고 저보고 대장동 좀 가르쳐 달라 해서 제가 대장동이 제일 전문가예요.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이런 거. 예. 이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뭐 전국 수석이니 사법고시 수석이니 다 헛방이고 사기꾼이야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엄청 내가 뭐라 했어요. 이거 전부 다 허위 사실이야. 선거법 위반 걸릴 수도 있다. 자, 그러고 이제 윤석열이 당선되고 인수위 2개월 동안 그랬죠. 인수위원장 안철수 그냥 얼굴마다 하나 실질적인 전부 다 주도를, 원희룡이가 윤석열이가 원희룡을 불러서 여러 조각들을 하고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양평 고속도로 여기서 이제 피크였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제 장관 되고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바로 벌어진 게 삼부 토건. 주가 조작의 지금 직접적인 혐의자입니다. 그렇죠. 폴란드에서 그 포럼이 있을 때 현장에 직접 갔었던. 네, 인물이고. 그리고 삼부 임원을 데리고 갔고, 그리고 뭐 등등. 자, 그리고 이제 양평 고속도로. 그거를 그러니까 삼부가 주가가 피크로 끌어오른 게 2023년 7월 달이잖아요. 그때 윤석열 부부가 폴란드 우크라이나 가고 그때 5,500으로 피크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7월 달에 최해병 사건도 터지고 경로설도 터져요. 7월 31일. 그렇죠. 그 같은 7월 달 오송 참사도 있었어요. 오송 참사도 있고. 같은 7월 달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양평 그래 다 백지화할 거야. 배제하는 게 그것도 7월 달입니다. 그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는 원희룡이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인데 본인이 그걸 김건희 그런 게이트를 본인이 다 독박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소환 그리고 이제 구속 여부를 얘기할 때 이 사람은 공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일을 벌인 것은 공직에 있는 누군가라고 치면 계속 올라오다 보면 원희룡 장관에서 커트, 원희룡과 김건희의 어떤 연결을 만들지 않으면 김건희 구속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건 노영희 변호사가 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저는 하여간 원희룡은 지금 김건희 특검이 지금 양평도 그렇고 양평 사건 그리고 삼부토건 사건 반드시 원희룡을 잡아야 김건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영장이 기각되면 안 되니까 아직 원희룡은 출국 금지만 시켜놓고 영장을 안 넣고 있어요. 밑에 단위에서 구속시키고 여러 가지 압수수색 해가지고 확실하게 치려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원희룡 장관이 자기 밑에 굉장히 핵심 참모를 지난 3년간 특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비서실장으로 꼽아요. 그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한덕수 씨가 이제 한 몇 달 전에 본인이 이제 대권 나온다고 막 할 때 그때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손영택 그 변호사라고 그 친구가 원희룡 장관의 최측근 참모거든. 그래요. 그 변호사예요. 저도 굉장히 친해요. 그 친구가 바로 먼저 나와가지고 캠프 사무실을 대선 차리고 캠프를 막 했잖아요. 여기 국회의원들 쭉 줄 세우게 하고. 그러니까 원희룡은 이 내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본인이 산다고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한덕수를 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또 이제 권영세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년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김건희, 윤석열이가 원희룡이한테 많이 의지를 했고 예. 원희룡이는 그거를 온몸으로 또 본인이 막았고 예. 그러면서 내란 정권 재창출까지 염두에 두고 이 참모들을 또 이렇게 심고 등등을 보면 저는 윤석열, 김건희는 원희룡이를 본래는 후계자로 만들려고 했구나.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독박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보이는 행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뭐 아직도 뭐 남은 게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사법고시 수석, 뭐 전국 수석 이런 머리하고 정치 머리는 다른 것 같아요. 정치는 완전히 돌대가리야. 제가 워낙 친하니까 뭐 그 형 내한테 뭐 쉬워 못 내요. 예, 알겠습니다. 원희룡 의원은 흑화된 대표적인 인물이죠. 흑화. 예. 흑화된. 그 처음에 이제 그때 당시엔 한나라당에 있을 때만 해도 대표적인 개혁 소장파, 예, 뭐 유명하죠. 그리고 예. 박근혜 대표하고 굉장히 날을 세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대표하고 막 징계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게 이제 뭐 과거 이제 한겨레 20일 인터뷰에서 완전히 뭐 박근혜 대표를 아주 강하게 비판해가지고 요즘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없죠. 한 명도 예.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표가 막 레이저를 날리고 쌩 난리를 치고 그랬었는데도 그때도 굴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사실 변한 지 오래됐어요. 이분도 이제 2008년도 이제 MB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사무총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 전까지 계속 외곽에 있다가 당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는 사실은 MB 정부 때 정치 생명이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예. 끝났어야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제주지사로 피신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은 제주지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 탄핵의 맞아요. 과정에 그렇죠. 연루가 안 됐었던 예, 거죠. 연루가 안 돼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밀착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이제 82학번 저희 서울법대 후배고 하니까. 그런데 뭐 학교 후배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원희룡이 선배인데 윤석열에 계속해서 그 하는 것은 사실 보기가 좀 그랬어요. 그 작년 7월에도 대표도 자기 나갈 생각 없다고 그러다가 이제 나가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나가가지고 이제 그 진짜 망신만 당하고. 뭔가 약간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뭔가 꼬마 잡힌 듯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양평도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게 그 저기 공무원들이 정무적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맞아요. 원래대로 해라라고 해서 처음에 그래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원희룡 장관이 그래도 이제 그 의원 생활을 오래 해서 기본적인 정무적 감각이 있구나 했는데. 한 며칠 사이에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기억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맞아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자면 참 이해 안 되는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언론에 딱 한 군데가 며칠 전에 보도했는데 이 후속 보도가 전혀 없는데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게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게 이제 터져 놓으면서 작년 이제 비상계엄 터지기 일주일 전에 작년 11월 26일이래요. 예. 안가 회동 4인 회동이 있었다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뉴스토마토.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이거 중요하다. 왜? 그때 있었던 일이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정부 쪽에서 그날 이거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라고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한 날이래요. 그날 안가에서 4인 회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 특검 또 앞으로 이제 이걸 3부 주가 조작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래서 참가한 4명을 보면 검찰 쪽을 주물러야 되니까 이제 민정수석 김주연, 법무부 장관 박성재 항상 오는 사람이죠. 비상경 끝나고 그 다음 날도 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가 조작을 막아야 되니까 검감원장 검사 출신 이복현 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자연스러워요. 근데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이가 왔다는 거예요. 한기정은 저도 처음 들었어요, 솔직히. 이번에 기사 보고. 근데 이 사람이 왜 왔지? 다들 이제 뭐 일부 유튜브에서 그냥 문제 제기 정도.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금융 쪽은 국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금융감독원은 실무부서고 금융감독원을 통제하는 게 금융위원회입니다. 여기는 행정고시 출신. 금융위원회에서 주가 조작 이런 거를 다루고 또 검찰로 넘기고 하는 게 정권선물위원회. 정선위가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정선위 위원장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모든 정권에 금융위원장은 얼굴 마담이에요.
부위원장이 정선위를 쥐거든요. 실무를 한다. 예. 예. 이거는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참모를 보냅니다. 모든 정권이 또 거기서 돈을 해먹거든. 왜냐하면 모든 은행을 장악하고 한국은행, 산업은행, 뭐 주요 금융지주사.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 들어서 갖고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김소영 교수가 3년 내내 했어요. 그 김소영 교수는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뭐 정권에 붙어갖고 그런 거 할 스타일이 못 돼. 예. 예. 제가 잘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은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런데 금감원에서 이복형 검사 출신이 뭐 주가 조작 덮고 등등 하면 금융위원회 정선위원장이 그걸 동의를 해줘야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 김소영이는 지금 어떻게 손을 대지? 그러면 그 정권선물위원장 밑에 위원이 4분이 있어요. 네. 그 위원이 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또 교수야. 또 금융 이런 금융권 전공. 자, 이거를 손댈 수 있는 사람, 이거를 누구냐를 이제 안가에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김소영이는 안 오니까 절대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예. 서울법대 82학번. 아, 그것도 그쪽으로 연결. 원희룡.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누가 추천했을까? 딱 찾아보니까 원희룡 아니면 최상목. 최상목이야 경제수석. 거기도 같은 82학번. 그렇죠. 같은 82학번이잖아요. 사실은 나경원 의원도 그 학번이고 네. 그렇죠. 많아요. 조국 전 대표도 그 학번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맞아요.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윤석열 정권의 거의 핵심적인 내란 참모들 중에 핵심이 원희룡 최상목이죠. 연결이 된다. 예. 예, 그러니까는 이건 역시도 원희룡이가 저는 손대설 가는 추천을 했고 이게 당일날 안가에 이 사람이 적임자죠. 금융이 정선위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올해 3월 달에 4월 달에 금융감독원이 자 덮었다. 그런데 터져놓으니까 발표하면서 이익 실현한 게 100억이다. 그리고 정선위가 우리는 잘했습니다. 검찰로 보냈습니다. 검찰은 심우정이가 다 금융감독원으로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그날 금감원 이복현 원장이 그 얘기했죠. 이제 검찰의 시간이다. 그 100억이라는 게 이제 조씨 일가들, 조성옥 씨 등을 얘기했던 건데 그거 말고 더 있을 거다라는 의혹들은 생겼던 것이고 그게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나온 게 연결을. 400억이 또 실현됐다는 것도 보도가 나왔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넘었습니다만 인사청문회 얘기를 한 줄도 못했기 때문에 한 줄씩만 하겠습니다. 예, 뭐 어제부터 오늘까지 따지자면 총 9자리 장관 후보자 그리고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주목을 많이 했던 거는 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뭐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권태우 실장께 그냥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그 강선우 후보자 관련 이제 사실관계 부분이 어제 이제 조금 이제 엇갈렸었거든요. 예.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건데 그냥 뭐 그거는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을 테니까 이제 정부 여당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첫째는 하나는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때 낙마된 사람들을 뭐 김인철, 정호영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다 불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거의 예. 사실은 수사 대상이 됐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강선우 의원이나 또는 이제 이진숙 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는 이제 개별과 전체를 개별보다는 전체를 조망해야 된다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하나는 개별적으로 보면 이게 그 인사청문회나 또는 그 내각 인사는 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강선우 강선우 후보자의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뭐 낙마, 뭐 어느 정도는 오케이 이게 아니라 그 판단은 이게 결국은 국민 여론과 국민 눈높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개별 강선우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가 어땠냐보다도 이것이 전체의 국정 운영과 과연 어떤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한 판단을 모든 인사권자는 조금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는 한 명도 낙마시키지 않겠다는 것과
적절한 여론을 반영해서 하는 것과의 장단점을 어느 쪽이 더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따르는 방향 그것을 최우선에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영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실 국민들이 다 이제 그 밀어주고 국민들이 다 오케이를 한다면 되는데 그 부분을 면밀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보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강론보다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이병철 변호사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총평을 하자면, 예. 저는 우리 그 후배 우리 회사의 변호사들, 예. 법 쪽에 좀 중립적인 정치에 큰 관심 없는, 예. 예. 그 40대 뭐 이런 친구들 뭐 30대 후반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거의 90%가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예. 이진숙 씨, 예. 와 그분에 대한 거의 비난이 폭발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 자녀들 한참 이제 학교 다니고 하는, 그 이제 들어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뭐 누가 추천했는지 몰라도 대통령도 어떻게 해도 이런 사람은 낙마를 시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진숙 씨는 본인이 그냥 타올을 던져야 돼. 개기지 말고. 이진숙 후보자의 장점은 그거였겠죠. 일단 서울대 출신이 아닌 그렇죠. 지방대 지방국립대 출신 그리고 지방국립대에서 총장을 한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장점이었겠죠. 그러니까 상징성 같은 상징성. 것들이 분명히 그리고 있었을 또 것 여성이라는 같습니다. 점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왜냐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윤석열 씨가 대통령 돼가지고 장관들 여러 또 문제들이 있었지만 예. 가장 지지율이 폭락했던 장관이 교육부 장관 박순애 만 5세 입학이었어요. 예. 그걸로 완전히 지지율이 꼬로박고 그래서 초반에. 예, 박순애도 그냥 박순애를 물러났죠. 임명했다가 한 달 만에 그렇죠, 결국 물러났죠. 던졌잖아요. 예. 저는 그런 게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너무 막 이 제 후배들 보면 교육부 장관 얘기만 하더라고. 솔직히 뭐 강선우인가? 강선우 후보자는 사실 어제 그저께 이래 그러네. 확 떴고 그 전에는 이진숙 그 후보자였죠. 왜냐하면 그 논문 표절 부분 그것과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유학 보내 네. 자녀 유학 보낸 건 사실은 뭐 대단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자녀들은 이게 그 버지니아주 맥클린에 있는 아주 고급 기술학교 사립학교에 보내면서 여기서 교육 정책을 논한다는 게 일반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건가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하는 말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또 젊은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어떤 그 과제를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좀 하지. 뭐 굳이 저런 사람 하냐.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 아니 본래 정치하면은 그 중에 건달도 있고 깍두기도 있는 거예요. 한 두어 명은 날아가는 게 묘미가 있는 거지. 무슨 당의 무오류성도 아니고 뭐 무조건 우리는 100%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빨리빨리 날리는 게. 근데 날리기 전에 본인이 그냥 타올을 던지세요. 뭐 장관에서 뭐 무슨 가문의 영광도 아니야 요즘에는. 사실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부 그리고 지금 내각 인선을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가 이번 주 내내 그냥 쏟아지듯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각 부처별로 뭐랄까요 강론으로 들어가면 부처마다의 이슈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부각되기보다는 나머지 후보자들의 뭐 다소 개인적인 부분 또 후보자들의 그 실제 부처 업무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뉴스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그래서 상징적인 게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가 마무리되기 전에 전작권 환수 완료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좀 신선해 보일 정도로 이런 그렇죠.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종합 관련해서 참 그 좀 경제 분야 관련해서 이게 언론이 안 다루고 있어가지고 오늘 퇴근 안 하실 거예요? 이거 위원회가 특히 이제 지금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데거든요. 근데 이제 임기가 있으니까 이제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또 뭐 안 물러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분처럼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직결되는데요. 예. 주식시장을 정상화한다.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재벌 회장들 불러가지고 재벌들 정말 우리가 밀어드리고 하는데 그런 공정한 룰을 깨지 마라. 이 공정거래위원회거든요. 이 위원장을 정말 좋은 분을 또 선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댓글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이병철 변호사 그는 누구인가? 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자기소개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 모르세요. 다 알던데 이제. 예, 다 아시죠? 예. 아무튼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 감사합니다. 이병철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자, 오늘 우리 권태우 실장께서도 평소보다 좀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4시 반까지 방송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25분을 더 했네요. 뭐 이게 매부쇼도 보니까 계속 길게 하더라고. 예. 뭐 다른 방송들도 뭐 유튜브 좋은 게 그거 아닙니까? 뭐 끝나는 시간을 안 정해놔요. 저는 저희 제작진들의 칼퇴를 보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어졌는데요. 그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동접자 분들, 그러니까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게 이제 라이브가 아닌 나중에 이제 클립으로 올라가면 시청을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늘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이병철 변호사 우리 권태우 실장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